포르투갈 제2의 은행 뱅코 에스피리도 산토, 줄여서 BES죠. 이 거대한 은행이 3일 만에 5조 원 가까운 돈을 날렸습니다. 2014년 은행은 건강한 부분과 독성 자산을 가진 부분으로 쪼개졌어요. 건강한 부분은 노보뱅코로 새롭게 태어났죠. 하지만 독성 자산은 기존 은행에 남겨진 채 청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노보뱅코는 4조 9천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포르투갈 정부가 대출해준 해결기금에서 나왔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왜 이런 막대한 돈이 필요했을까요? BES 경영진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1번이나 포르투갈 중앙은행의 지시를 어겼던 겁니다. 그들은 파멸적인 경영행위를 고의로 저질렀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은행의 자산은 사실상 껍데기뿐이었던 거죠. 경영진은 위험한 자산들을 숨기고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부실을 키워나갔죠. 결국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터져버린 겁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결국 개입하여 은행을 쪼개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쁜 은행은 2016년 7월 13일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리카도 셀가도, BES의 전 경영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현재 파멸적인 경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결정이 한 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과 무모함이 빚어낸 한 은행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약 5억 프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돈이면 프랑스 아파트 1만 채는 거뜬히 살 수 있었죠. 이건 프랑스 국민의 꿈이었던 파나마 운하 건설 프로젝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파나마 운하 회사는 건설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죠. 회사 경영진은 이 사실을 숨기려 필사적이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들은 해결책으로 뇌물을 택했어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침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이 이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회사의 재정 문제는 깊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파나마 운하는 더 이상 건설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국 회사 자금은 바닥났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했죠. 1892년 이 거대한 사기극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19세기 최대 규모의 금전적 부패 스캔들로 기록됩니다.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프랑스 정부와 국민은 막대한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 스캔들은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돈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처벌을 받았지만 국민의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897년 한성은행이 설립되면서 한국 금융의 첫걸음이 시작됐어요. 이 은행이 바로 오늘날 신한은행의 뿌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합병과 변화를 거쳐 2006년 조흥은행과의 통합으로 지금의 신한은행이 탄생했죠. 신한은행은 2016년 기준으로 총 자산이 298조 9,4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2017년 가치로 2,695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2016년 기준 총 예금은 221조 470억 원에 달했고요. 이 예금액은 당시 1,992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그리고 대출액은 212조 2,280억 원으로 약 1,913억 달러였죠. 신한은행은 단순히 큰 은행이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의 핵심 자회사예요. 제주은행도 신한금융그룹에 속해 있어서 든든한 가족을 이루고 있죠. 한국 금융 역사에서 신한은행의 역할은 정말 지대합니다. 오랜 역사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자랑하는 이 은행. 그 배경에는 어떤 금융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신한은행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어쩌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은행의 거대한 규모는 늘 안정만 의미할까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곳엔 늘 그림자가 따르죠. 과거 은행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이 한국 최초의 은행,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릴까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신한은행의 다음 장을 지켜봐야 할 이유죠. 1660년 영국 왕실이 거대한 상업제국을 꿈꾸며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로열 아프리카 회사, 줄여서 RAC였죠. 초기 목표는 서아프리카에서 금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광산을 찾았거든요. 하지만 RAC는 금 대신 더 수익성 높은 상품을 발견합니다. 바로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잔혹한 거래였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로 실어날랐죠. 역사상 그 어떤 회사보다 많은 아프리카 노예를 거래했습니다. 이쯤 되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이윤이 우선시된 거죠. RAC는 상하 같은 다른 상품도 취급했지만 노예 무역이 핵심이었습니다. 왕실의 후원과 무역 독점권이 그들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1697년 위회의 압력으로 이 독점권이 박탈됩니다. 경쟁이 심화되자 회사의 수익성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들은 독점권이 사라지자 비틀거렸고 재정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결국 1708년 RAC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었죠. 회사의 자녀 자산은 1752년에 아프리카 상인 회사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회사는 1821년까지 활동했지만 노예 무역은 점차 금지됩니다. 왕실의 지원과 탐욕으로 얼룩진 비즈니스 모델의 몰락이었죠. RAC의 이야기는 이윤 추구가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1929년 프랑스 금융계를 뒤흔든 이름 알베르 오스트릭이에요. 카페 주인의 아들로 시작해 은행가가 된 그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그의 방식은 간단했어요. 부실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채무를 통합하고 주식을 부풀려 팔았죠. 수력 발전부터 광업, 가죽 제품, 소매 금융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부실 기업을 사서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은 위험천만했으니까요.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죠. 그는 프랑스 경제에 떠오르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1929년 경제 위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오스트릿 그룹은 순식간에 파산했고 수많은 소액 예금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수만 채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사라졌죠. 수많은 피해자들의 울분이 터져나왔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릭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사위원회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오스트릭을 비호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상원은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했어요. 돈과 권력이 얽힌 추악한 스캔들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고위층은 법망을 빠져나갔죠. 알베르 오스트릭 사건은 탐욕과 부패가 어떻게 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탐욕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나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1875년 이집트 정부가 가진 수에즈 운하 회사의 지분 44%가 단 돈 400만 파운드에 팔렸어요. 지금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 황금 같은 지분 왜 헐값에 넘어갔을까요? 이야기는 1858년 페르디낭드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죠. 프랑스 투자자들이 절반의 주식을 이집트의 지배자 사이드 파샤가 나머지를 소유했어요. 운하는 1869년에 완공되었고 국제무역의 핵심 동맥이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건설 비용과 사치로 인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죠. 사이드 파샤의 후계자 이스마일 파샤는 재정난으로 파산 직전이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운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위기에 처한 거죠. 영국 총리 디즈레일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일 파샤는 결국 이집트가 가진 모든 수에즈 회사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정부는 이 지분을 단숨에 사들여 운하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영국은 이집트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용한 것이죠. 수에즈 회사는 운하 운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이집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였어요. 그리고 1956년 이집트의 새 대통령 가말 압델 나세르가 등장합니다. 나세르는 수에즈 회사의 운하 운영권을 박탈하고 국영기업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수에즈 위기를 촉발했지만 결국 이집트가 운하의 주권을 되찾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 수에즈 회사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투자회사로 변신했습니다. 1958년에는 수에즈 금융회사로 그리고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982년 국유화되었다가 1987년 다시 민영화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죠. 한때 운하를 소유했던 회사는 이제 프랑스 금융계의 거물이 되어 살아남았어요. 1720년 영국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는 주식회사를 세울 수 없게 돼요. 이게 바로 거품법, 즉 버블법 때문이었죠. 상상이나 해봤나요? 버블법은 로얄 익스체인지 어슈어런스와 런던 어슈어런스 코퍼레이션 단 두 회사만 설립을 허락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뒀을까요? 당시 영국은 남의 거품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어요. 정부 승인 없는 주식회사들이 마구 생겨나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였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액을 잃고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정부는 주식회사 난립을 막아야만 했죠. 그래서 1720년 6월 11일 버블법이 통과되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는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법은 영국 본토뿐 아니라 식민지에도 적용됐어요. 특히 매사추세츠에. 1740년 버블계획법으로 범위가 더 넓어졌죠. 식민지 사업도 통제됐어요. 이 법 덕분에 무분별한 투기와 사기가 줄었을까요? 네, 적어도 당분간은 그랬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한 결과였죠. 하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지속되었을까요? 버블법은 결국 1825년에 폐지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수많은 기업들이 다시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버블법은 투기와의 싸움에서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쓸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시장의 자유, 이 영원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5천만 달러가 한 남자의 주머니에서 사라졌어요.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거액은 1920년대 미국의 한 천재 사기꾼이 벌인 대담한 사기극의 시작이었죠. 바로 찰스 폰지. 그는 국제우편 할인 쿠폰을 이용한 투자 기회를 제시해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에서 50% 수익률을 90일 만에 보장한다고 약속했죠. 당시 은행 이자가 5%였던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이 돈은 사업 수익이 아닌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이었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수록 폰지의 사기극은 더욱 거대해졌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이 돈을 낳는다는 환상에 모두가 빠져들었죠. 수백만 달러가 매주 폰지에게로 흘러들어왔고 그는 부호 행세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기극이 그렇듯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죠. 한 신문 기자가 폰지 사업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국제우편 쿠폰 거래량이 폰지가 주장하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죠. 투자자들이 일제히 돈을 인출하려 몰려들면서 폰지 사기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새로운 투자금이 끊기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줄 돈이 바닥난 거죠. 결국 폰지는 체포되었고 그의 이름은 사기 수법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폰지는 5년형을 선고받고 추방되었어요. 사기꾼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피해는 오랫동안 남았죠. 폰지 사기는 탐욕과 환상이 낳은 비극적인 금융범죄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어요. 52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로버트 E. 브레넌 한 사람 때문이었죠. 그의 회사 퍼스트 저지증권이 세상을 속인 방법은 이래요. 브레넌은 페니스탁이라는 저가 주식을 미끼로 삼았어요. 이 주식들은 보통 상장 폐지 직전에 위험한 종목들이었죠.
그는 나이든 투자자들을 주로 노렸어요. 은퇴 자금을 노린 거죠. 영업사원들은 이 주식이 대박 날 거라고 속삭였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회사는 주식을 사모아 가격을 올렸죠. 그리고는 이 비싼 주식을 순진한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웠어요. 모든 주식을 팔고 나면 퍼스트 저지는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주식 가격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죠. 이런 사기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세크가 마침내 브레넌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수년간의 조사 끝에 그들의 사기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답니다. 법원은 퍼스트 저지 증권에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브레넌 자신도 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업계에서 추방당했죠. 하지만 그의 사업은 이미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법망을 피해 재산을 숨기려다 결국 감옥에 갔죠.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습니다. 로버트 E. 브레넌의 이야기는 탐욕이 어떻게 평범한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1896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문을 엽니다. 이름하여 두산이죠.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두산의 이야기예요. 2009년 두산은 포춘 글로벌 500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이었죠. 두산은 미국의 바켓과 체코의 스코다 파워를 품에 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어요. 중장비 시장의 거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죠. 2018년 두산은 세계 10대 중장비 제조사 중 하나로 우뚝 섭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거대한 성장은 종종 그림자를 드리우죠. 상상해보세요. 100년 넘는 기업이 단숨에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가는 길. 그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빛과 그림자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과도한 차입 경영은 기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죠. 두산의 경우 공격적인 M&A는 막대한 부채를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죠.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자회사 매각과 자산 처분으로 위기를 넘겨야 했죠.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과욕이 부른 대가였습니다. 두산의 이야기는 모든 기업에 경고를 던집니다. 성장의 그림자를 주시하라고요.